안녕하세요. 오늘은 며느리의 가방끈이 짧다고 무시한 한 시모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 40대가 된 여성입니다. 먼저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전 바닷가가 있는 큰 도시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해산물 시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성실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사는 제법 잘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살던 도시가 워낙 해산물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했고요. 아버지는 해산물 장사를 하시다가 어묵 공장을 차리셨어요. 어묵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공장은 잘 되어갔죠. 이런 집에서 일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아버지 덕분에 유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크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저 달리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 말갈량이 소녀였죠. 어린 시절 매일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아버지 공장으로 놀러 갔는데 저는 공부보다 뭔가 공장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재밌었어요. 많은 생선의 살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어묵튀김으로 변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아버지도 재밌어하는 저를 굳이 오지 말라고 말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항상 퇴근하시는 길에 졸래졸래 따라가는 저에게 제일 큰 어묵 하나를 먹으라고 쥐어주시곤 했어요. 그 어묵은 아버지가 손수 방금 튀긴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저녁 노을을 보며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어머니는 맛있는 반찬을 항상 가득 차려놓고 아버지와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당연히 대학을 진학하는 오빠와 언니 뒤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께 공장에서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학이야 필요하면 나중에 갈 테니 우선 어묵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이죠. 그때는 왜 그랬는지 공장 직원분들과도 너무 친하고 그래서였는지 대학을 가는 것보다 공장에서 어묵을 만들며 아버지를 돕고 싶더라고요. 당연히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며 처음에는 역정을 내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묵 만드는 것 좀 배워보고 그냥 월급 많이 안 주셔도 되니까 재미삼아 왔다 갔다 하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얼른 대학 가고 좋은 집에 시집 가야지 라는 소리를 귓등으로 들으며 20살부터 공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그날 쓸 기름도 체크하고 어묵을 찍어낼 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선살과 함께 하루 7시간 이상을 공장에서 보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꽃 같은 20대의 나이에 왜 저러냐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저에게 화를 내시기도 했지만 저는 정말 그게 좋았어요. 빨리 대학 가고 좋은 집으로 시집 가는 게 여자 인생에서 제일 가는 길이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하셨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대학 가기 전 잠깐만 공장 일을 하겠다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공장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공장이 잘 돌아갈지 생각하는 것이 재밌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오빠가 공부하는 경영학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었죠. 경영은 바로 그런 공부였어요. 저는 뒤늦게 경영을 배워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 서울이 아니라 미국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에서 경영으로 유명한 대학이 어디인지 필사적으로 찾았어요. 그리고 SAT 준비를 시작했죠. 영어는 제법 자신이 있었지만 미국 대학을 가기란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보통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나서 유학을 가는데 저처럼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유학을 준비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 노력한 결과로 저는 드디어 미국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바로 세계적인 명문인 뉴욕대였죠. 뉴욕대를 가서 뉴욕 생활을 하니 한국에서와는 다른 별세계였어요.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면서 더 큰 세상에 눈을 떴던 것 같아요. 유명한 교수님께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제 이름을 올려주는 큰 기회를 얻기도 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대학생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지낸 지 3년쯤 되던 해였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울면서 말했죠.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건강검진에서 췌장암인 것을 알았는데 오래 공부해서 미국 가는 애 발목 잡지 말라고 아버지가 알리지 않으셨다고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발 아버지가 내가 도착할 때까지 살아 계시기를 제가 아는 모든 신에게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러나 하늘은 무심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허겁지겁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막 임종을 하신 후였습니다. 저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서 많이 울었습니다. 안 돼, 여보, 여보. 아빠,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의 손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진 못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 괴로웠습니다. 그 후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두문불출했습니다. 정말 당장 다음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으니까요. 미국까지 가서 경영학을 공부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바로 아빠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는데 아빠와 함께 어묵 공장을 잘 운영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로 채워지는 날들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못 먹는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단순 노동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냥 단순한 일을 하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괴로운 생각들이 좀 사라질까 싶어서 말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쯤 되자 어서 학업을 마쳐야 한다며 저에게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다른 형제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 버린 지금 나까지 미국을 가면 혼자 남은 엄마는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휴학계를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어묵 공장을 제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 공장을 팔고 너는 미국을 가라고 했지만 저는 이 공장 때문에 미국까지 간 건데 이제 와서 이 공장을 팔 수는 없다고 버텼죠. 엄마는 저와 신랑이라 하다가 제가 몇 달하고 그만둘 줄 아셨는지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해보고 정 안 되겠으면 팔라고 했어요. 그렇게 공장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일감이 많이 줄었기에 직원 며칠 내보내고 저는 며칠을 아무 생각 없이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고 하루 종일 양파를 까고 팔을 다듬으면서 그냥 기계처럼 지냈습니다. 머릿속의 생각이라곤 그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지금 몇 시지? 그런 것들이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저는 미국에 가지 않은 채로 그냥 한국의 어묵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죠. 엄마는 나중에는 우울증이 아니냐고 병원에 가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남자라도 만나라고 했지만 전 당연히 남자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또 어차피 공장을 가면 작업복을 입어야 했기에 항상 면티에 그냥 어두운 색 바지를 대충 입고 머리를 질끈 묶고 다녔습니다. 그저 편한 게 좋았거든요. 그런 저를 사람들은 부잣집 딸로 보지 않았지만 저는 딱히 부자로 보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26살 때쯤 되던 때였습니다. 저는 공장에만 너무 있으니 애가 너무 생기가 없다는 어머니의 걱정 때문에 강제로 공장을 며칠 쉬게 되어서 평소 아빠와 함께 들르고 하던 절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산속에 있는 절이라 가는 길 자체가
제법 등산이 되기도 했고 오랜만에 맑은 공기도 마시고 스님이 내어주시는 차 한 잔 마시면서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공장에 남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집을 떠나 공부를 다시 해야 하나 라는 고민, 공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때 저는 좀 마음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산을 올라가는데 이쯤이면 절이 나올 때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절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3, 40분을 오르면 절의 입구를 지키는 사천항에 있는 절지붕이 보여야 하는데 아무리 살펴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길을 잘못 든 건가? 저는 문득 시간도 꽤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숲은 울창하고 새소리도 뭔가 음산하게 들리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 길을 잃은 건가?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놀라서 소리를 지른 제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바위에 앉아서 다시 올라왔던 길을 더듬어 내려가 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삐삐가 있기는 했지만 공중전화가 없으면 산속에서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고 조금씩 어두워져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벼운 산행이라 생각했기에 운동화도 밑창이 얇은 것이었어요. 저는 바위 뒤에 내리막길이 있는 것을 눈으로 살피면서 다리를 내뻗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주르르 하고 미끄러지면서 길이 있는 줄 알았던 곳이 풀 사이로 우거져 있는 곳이 급경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덥석 어떤 손이 저를 잡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크고 따뜻한 손이 힘껏 저를 끌어올렸어요. 크게 다칠 뻔한 저를 구해준 사람은 듬직한 청년이었습니다. 마치 공장일로 몸이 항상 단단하셨던 우리 아빠 같은 다부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난생 처음 뭔가 간질간질한 이상한 기분이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많이 놀라셨죠? 여기 물 좀 드시고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남자는 제 간이배낭을 대신 짊어지고 내려가는 길을 안다며 저를 내내 이끌어줬습니다. 저는 미끄러질 뻔한 충격과 미묘한 기분 때문에 뭔가에 홀리듯이 그 사람을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남자는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놀라신 것 같은데 저랑 간단히 욕이라도 하시는 건 어떠세요? 저도 놀라서 그런가 배가 고파서요. 아, 네. 그럼 오늘 도와주셔서 무사히 내려왔으니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등산 초입에 있던 허름한 백반집을 가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의 인연은 시작되었어요. 백반집에서 된장국에 밥을 먹으며 참 어색했지만 어쩐지 싫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그날 막걸리 집으로 자리를 옮겨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사는 도시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신방과를 나왔지만 은행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어묵 공장 일을 하고 있다고만 저를 소개했어요. 언제부터 일을 했냐고 하길래 20살부터 했다고 했죠. 그 사람은 어림짐작으로 제가 고졸이겠거니 하는 눈치였습니다. 초면인 사람에게 굳이 미국 유학을 갔다거나 공부하다 휴학 중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잘난 척하는 것 같이 보일까 싶어 저는 그냥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좋은 대학을 다녔다는 자부심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제가 대학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제가 구해준 보답으로 밥값을 내겠다고 하자 그 사람은 손사래를 치며 자신이 굳이 밥값을 냈어요. 아휴, 어묵 공장 다닌다면서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실 텐데 제가 내겠습니다. 정 그러시면 다음에 빵집에서 한 번 더 만나주시는 건 어때요? 하더군요. 저는 차마 제 형편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데도 공장을 다니며 열심히 산다고 오해한 그분이 너무 저를 칭찬했기 때문이죠. 그 후 그분의 말대로 빵집에서도 한 번 만나고 같이 도서관도 가고 하다 보니 어느새 만남의 횟수는 쌓여갔습니다. 옛말에 남녀가 붙어 있으면 결국 정분이 난다더니 그렇게 결국 우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물론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남자친구가 오해하고 있는 우리 집 형편이라든가 미국의 대학 이야기는 말하진 못했습니다. 뭐랄까?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고나 할까요? 이제 와서 맨날 저한테 대학 가면 이렇다 저렇다 하며 대학 자랑을 하는데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다고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이 순간만큼은 이 사람과 즐겁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음 한켠에는 사람이 중요하지 뭐 대학을 갔냐 안 갔냐 그런 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저는 가수 서태지를 무척 좋아했는데 서태지가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이지만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고 대학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남자친구는 한 번씩 저를 대포집에 데려가 술 한 잔을 권하면서 어려운 정치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더군요. 저는 저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슬퍼하는 그 사람에게 어느덧 마음을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좀 측은지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항상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굉장히 호감도 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오남매 중 차남으로 형보다 공부를 잘해 집안을 세울 기둥이라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살던 대도시 근처의 작은 시골 동네 출신인데 아직도 동네에서 제일 공부 잘한 아들 뒀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신다며 자신은 꼭 은행에 붙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나마 잊을 수 있다면서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식사를 하면서 제가 어묵 공장에 다닌다고 이야기한 후로 오빠는 저희 집안 형편에 대해서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저의 다 늘어진 티셔츠와 질끈 묶은 머리 때문인지 아마도 제 형편을 안 좋게 추측하는 것 같았어요. 데이트를 하곤 할 때 제가 가끔 돈을 내려고 하면 오빠는 화를 내면서 말했거든요. 나 밥 사줄 돈 있으면 집에 갈 때 빵이라도 사서 부모님 드리라고요. 저도 그런 오빠에게 차마 제가 일하는 어묵 공장이 우리 집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르주아니 뭐니 하면서 읽은 책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오빠는 부자들은 모두 양심이 없고 법을 조롱하는 인간들이라고 믿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저 그 사람과의 시간을 오롯이 즐기고 싶었어요. 우리가 결혼은 하지 못하더라도 훗날 청춘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니까요. 오빠는 대학 인근의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의 하숙집 앞에 종종 어묵을 싸들고 찾아가곤 했어요. 오빠, 내가 방금 전에 튀긴 어묵이야. 배고플 때 간식으로 먹어. 오빠는 항상 제가 가져다주는 어묵을 고마워하며 받아 맛있게 먹곤 했어요. 저는 왠지 그럴수록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더 자주 하숙집 앞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박하게 오빠와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우리는 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죠. 오빠는 저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타박하지 않았고 검소하고 성실해서 넌 뭐라든 잘 될 것이라고 꼭 나중에 대학 공부도 하길 바란다며 응원도 해주었어요. 그 사람의 다정한 말을 듣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며 저는 고향에 남아 이 사람과 미래를 꿈꾸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갈 인연이겠지, 결국은 미국으로 돌아가야겠지 하는 생각으로 정을 많이 안 주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꿈에 그리던 다정하고 세심한 남자였기 때문이죠. 가끔은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은 어떨까? 나름 똑똑한 사람이니 엄마가 좋게 봐주실 수도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서 저는 남친에게서 은행에 취직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숙집에 가서 끼니도 챙겨주고 어묵을 가득 담아 도시락을 싸가기도 하면서요. 오빠의 하숙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처음에는 걱정됐지만 2층으로 된 단독주택에서 오빠가 기거하는 방은 한쪽으로 돌아 구석에 있어 사람들을 거의 마주치지 않다 보니 저는 그렇게 한 번씩 오빠네 집에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듬해 오빠는 시중은행들의 원서를 내고 본격 취업시험을 치렀습니다. 다행히 오빠는 목표한 은행 중 2곳이나 무사히 합격했습니다.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그동안 고생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오빠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시험 합격을 통해 드디어 오빠도 가난한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이나 자신이 성공해야만 한다는 짐을 어서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랐어요. 사실 오빠가 데이트를 할 때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그런 부담감들을 저를 붙잡고 토로하곤 했거든요. 너도 가난에 대해 알지? 우리 집은 말이야. 너무 가난한데 식구가 많아. 그런데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해서 난 꼭 좋은 곳에 취직해야 돼. 그게 내가 낳아준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니까. 저는 오빠가 그럴 때마다 사실 잘 공감은 안 되었지만 그저 이 사람이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런 한탄을 하며 오빠는 언제나 너도 나와 사정이 비슷해서 좋다면서 대하기가 편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뜨끔하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솔직하게 내 상황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통한다면서 저를 의지하는 오빠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막 출근을 해서 회사에 적응해 나갈 그 무렵 엄마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야 한다며 본격적으로 압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곧 미국으로 갈 거라고 가기 전에 공부를 조금 더 해야 한다고 우겨서 오빠를 만나기 위한 데이트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엄마는 미심쩍어 하시면서 저에게 무슨 책을 샀는지 뭘 읽었는지 캐물으셨지만 저는 잘 둘러댔죠. 그렇게 우리는 3, 4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얼굴을 보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저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직장에 적응도 했고 내가 우리 선아 힘들지 않게 살게 할게. 조만간 부모님과 식사 자리 한번 만들자. 저는 이제는 진짜 제 사정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고 나는 미국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오빠와 헤어지고 미국의 대학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오빠와 결혼을 하고 미국 대학을 포기하느냐로 좁혀졌습니다. 저는 매일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거듭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언젠가는 사정을 정확하게 말해야겠다 하고 혼자 생각하면서 그래도 가난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풍족한 집안 딸이라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고 좋게 합리화를 했어요. 어쩌면 저는 오빠의 반응이 어떨지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와 이야기하려니 혹시나 오해를 할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는 게 맞겠죠.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좋았을 것을 말이죠. 오빠는 당연히 제가 청혼을 받아들일 것으로 믿고 금은방에서 샀을 얇은 금반지를 끼워주며 결혼하고 싶다고 청혼을 하더군요. 저는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없는 형편에 용돈을 모아서 반지를 사러 갔을 오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분명 좋은 일이긴 한데 한켠으로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을 밝히려니 두렵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먼저 만나고 싶다는 오빠 이야기에 일단 오빠네 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먼저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먼저 인사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요. 사실 저는 일단 오빠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미국 유학 중인데 멈춘 상태고 저희 집안이 나름 유복하다는 것을 모두가 계신 자리에서 밝히고 결혼 허락을 받을 생각이었어요. 결혼에서도 제가 대학을 다녀야 하는 부분도 걸리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11월 중순 오빠가 잡아두었다는 한정식 집에서 오빠의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어요. 그날만큼은 맨날 입고 다니던 면 티셔츠와 검정 바지를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오빠의 가족분들은 먼저 와 계시더군요. 시골분의 특유의 푸근한 인상이셨고 특히 오빠의 어머님은 기분이 너무 좋으셨는지 벌써 얼굴이 빨개져서 우리 아들 하면서 오빠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연신 어깨를 쓰다듬으시면서요. 저,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아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수줍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왔어? 이 아가씨가 오늘 소개한다던 여자친구냐? 오빠의 아버지가 저를 아래 위로 살펴보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오빠의 어머니는 저를 이리저리 살피기만 하시고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 눈길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첫 만남이라 어색한 거겠지 생각하면서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아무 말이 없으시던 오빠의 어머니께서 대뜸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 아가씨는 그 무슨 공장에 다닌다고요? 무슨 공장이라고 했죠? 뭔가 공장이라는 단어가 특히 도드라지는 것 같았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민망한 기분이 들더군요.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요. 네, 저기 땡땡동에 있는 어묵 공장에 다닙니다. 제 대답을 듣자마자 아버지는 말없이 소주를 한 잔 따라 드셨고 어머니는 옆에 있던 오빠의 형과 동생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더군요. 저는 그런 반응이 좀 당황스러워서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저기 아가씨가 참하고 성실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정말 좋은 곳에 취직한 건 알고 있죠? 라며 갑자기 오빠의 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무 기쁜 일이라고 오빠가 참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똑한 아들 두셔서 좋으시겠다는 말도요. 근데 둘이 좀 좋아지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우리 아들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던데 아가씨 생각도 그런가요? 대뜸 어머니는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저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오빠의 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을 굳히시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서로 생각해보는 게 어떨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직을 하다 보니까 벌써 여기저기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는 방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오빠도 크게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면전에 앉혀두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관심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제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오빠가 소리치는 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어머니는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일이 순진한데
아가씨는 공장 일만 해서 순진한 건지 아니면 계산이 빠른 건지 내가 모르겠소만 이렇게 기우는 결혼은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고 서로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것이 좋겠어요. 아가씨도 형편 맞는 사람 만나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저는 제가 그동안 제 상황을 말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대답만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아가씨는 집안 형편도 그렇고 대학도 안 다녔다면서요. 그러면 고졸이라는 건데 우리 애는 그래도 좋은 대학도 나오고 이제 번듯한 직장도 생겼는데 우리 입장에선 좀 아깝지 않겠어요? 고졸. 저는 어쩐지 그 말에 솔직하게 제 사정을 말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미국 유학생이라고 대학을 다니다 휴학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고만 싶었어요. 학벌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기에 어떻게 보면 나보다 못한 대학을 다닌 오빠를 만났고 그와 미래를 꿈꾸던 마음도 있었는데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힘없이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 일어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빠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선아야, 선아야! 오빠는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오빠의 어머니가 그냥 가게 두라는 식으로 고개를 저으며 오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빠에게 이별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히려 이제 홀가분하게 미국으로 다시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죠. 그런데 신이 제 발목을 잡은 걸까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저는 생리를 지난달에 안 하길래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남자친구가 있었어? 네, 엄마. 아니, 아기가 들어설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왜 말을 안 했어? 그게 엄마, 내가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말을 못하고 우리 집 형편도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집서 제가 어묵 공장 다닌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셔서 헤어졌는데 아기가 생긴다니. 일단 엄마가 그 청년을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엄마, 일단 집안 형편 이야기는 하더라도 미국 이야기는 하지 마요. 네? 내가 내 입으로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남자친구 연락처 좀 주렴. 그렇게 엄마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돌아와서는 결혼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어묵 공장 주인이 우리라고 이야기하자 시댁에서 갑자기 아기도 생겼는데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태도를 바꾸었다며 조만간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가 싶었지만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연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엄마의 말을 듣고 일단 미국의 학교를 밀어놓은 채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미국으로 영영 갈 수 없는 것은 아닐지 불안했지만 일단은 아기를 한국에서 낳아야 할 것 같았죠. 막상 남친의 얼굴을 보니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잘난 척을 하면서 대학을 가면 이렇다 저렇다 했던 그런 말을 제가 들어주고 대단하다고 해주었던 일이 많았는데 자신을 놀렸다고 생각할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오빠는 그런데 조금 자격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천천히 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결혼 준비를 하고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오기 전 결혼식을 하자는 양가 어른들의 의견으로
저는 임신 3개월쯤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친의 형인 아주버님과 그 아내이신 형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형님은 심리학 전공의 박사과정을 밟으며 대학에 강연도 나가고 하는 엘리트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좋은 대학을 나오셨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로 저에게 너무 막 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형님과 저의 학벌을 대놓고 비교하곤 했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는 가족 모임 자리에서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면박을 주셨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큰 며느리 좀 봐. 젓가락질하는 것도 어찌나 배운 티가 나는지. 역시 곧 교수님 될 사람답다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이야기 그만하세요. 아니다. 옆에 둘째를 보렴. 복스럽긴 하지만 음식도 흘리고 저렇게 식탐을 주체를 못하잖니. 고졸이라서 그래. 대학을 갔으면 그런 걸 좀 절제할 줄 아는 교양을 배웠을 텐데. 저는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무시무시한 기세로 햄버거 5개를 쌓아놓고 먹던 대학교 동기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혼자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계 제일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뉴욕대의 모습은 정말 전쟁터 그 자체였고 도서관에서 항상 밤새는 학생들이 음식만 보면 개걸스럽게 달려들어 해치우곤 했는데 제일 친한 친구였던 식탐 대장 말콤과 오드리가 시어머니 말을 들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그런 생각을 하니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너 지금 내가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같니? 왜 웃어? 아,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것 봐, 머리가 나쁘니까 집중을 못한다니까. 그런 구박에도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유학파라는 걸 밝히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기도 했고, 그냥 누가 뭐라 하든 별로 신경 쓰는 성격이 아니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 형님이 유독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고 미안하다고 하시고 계속 저를 혼자서 챙겨주려 애쓰시는 거였어요. 저는 이상해서 한 번은 형님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형님, 제가 어머니께 구박당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러세요? 저 별로 신경 안 써요. 멘탈 세거든요. 괜찮아요, 저. 동서, 그렇겠지. 아무나 뉴욕대 다니는 게 아닐 건데. 네? 동서, 요새 서점에 베스트셀러 책에 동서 사진이 있어. 알아? 네? 동서 지도 교수님 우리나라에 책 냈는데 그 책에 동서랑 같이 연구하는 사진이 있어. 동서 이름도 사진 밑에 써 있고 교수님 애지자였다고 언급도 되어 있던데 책 나온 거 연락도 못 받았어? 아, 제가 메일 확인을 안 한 지 한참 되긴 했어요. 한국 와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미국 쪽과는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사진이 조그맣게 나왔을 건데 어떻게 저인 걸 아셨어요? 아이, 거기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다며 어묵 공장하던 애제자가 있었다고 써 있더라고. 아, 교수님이 그렇군요. 연락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그런데 형님,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아직 졸업한 것도 아니고 아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어머님 아시면 무안하실 것도 같고요. 동서,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왜 참아? 나는 나한테 그러시는 것도 아닌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그냥 한 귀로 듣고 넘겨요. 신경 안 쓰여요. 형님, 그러니까
그냥 형님도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형님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결혼을 반대했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그런 쪽으로 편견이 강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속물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알고 한 결혼이고 저는 뱃속의 아기가 중요했어요. 학벌보다 제 스스로의 인성으로 어머님이 언젠가는 저라는 사람을 제대로 봐주기를 바랐거든요. 제 학벌을 뒤늦게 알게 되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도 모르는 저의 비밀을 형님은 알게 되셨죠. 그 후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대놓고 저를 구박하는 순간들이었죠. 저는 태교도 해야 하고 저와 아기 그리고 남편만 생각하자고 마음을 먹어서 잘 넘기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형님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며 힘들어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비밀을 꼭 지켜달라며 신신당부를 했고요.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댁에 제사가 있을 때마다 당연한 듯이 불려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장보기부터 시작해 모든 노동을 하루 종일 파김치가 되도록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쯤이 되면 형님은 그제서야 나타나시거나 혹은 직장일이 바쁘다고 안 오시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죠. 형님은 그런 자신의 상황을 매번 설명하며 미안해하시고 또 동서도 못 온다고 하라고 말했지만 어머님은 엄연히 저와 형님은 다르다는 태도를 보이셨어요. 시부모님 생신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신 음식 준비를 위해 저는 심지어 생신 전날부터 시댁에서 자고 새벽부터 음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부엌에는 산더미 같은 일거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미역국도 퍼서 나르고 전도 뒤집고 또 나물도 부쳤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하시면서 잔소리도 하고 저를 타박도 하셨죠. 그래도 저는 그런 어머님을 좋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음식을 하시면서 어머님은 너는 지금이라도 공부할 생각은 없니? 그래도 사람이 대학은 나와야지. 네 나이에. 아휴, 내가 큰 며느리 볼 낯이 없다. 네,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그런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형님 심기를 거스르지 말고 되도록 집안일은 다 하도록 하라고 당부를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말들이 듣기 싫고 너무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임신기간을 서럽게 보내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던 날 저는 예정일을 2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직 좀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꼬리뼈 부분이 쿡쿡 쑤시는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니 처음 느껴보는 묘한 통증이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골반에 불규칙하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약하기는 했지만 그 통증이 오면 저는 잠시 서서 쉬어야 할 만큼 쿡쿡 쑤시는 느낌이어서 택시를 타고 얼른 집으로 갔습니다. 불규칙하게 한번 쑤시던 그 통증은 저녁이 되자 조금 더 자주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겁이 많아서 인터넷으로 출산 후기를 정말 많이 본지라 많은 사람들의 말 중 샤워를 꼭 하라고 가라는 말이 번뜩 떠올랐어요. 저는 허겁지겁 아픈 배를 잡고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사온 초밥을 몇 점 먹었어요. 힘이 필요하니 밥을 잘 먹어야 한다는데 꼬리뼈 부분이 너무 아프니까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되자 통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마치 누가 제 골반뼈를 잡고 으스러뜨리는 느낌이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에 저는 이게 진진통이구나 싶어 얼른 신랑을 깨웠어요. 자기야, 일어나봐. 나 이제 너무 아파서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응? 알았어. 지금 가자. 얼른. 신랑은 선잠을 잤는지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부축해서 차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한 3걸음 걷고 아파서 쉬고
또 세 걸음 걷고 아파서 쉬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골반뼈가 마구 제멋대로 움직이는 기분이 들면서 조수석에 앉았는데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엉덩이를 반쯤 들고 조금 울면서 신랑한테 빨리 좀 가달라고 애원했던 것 같아요. 진짜 누군가 덤프트럭인 내 골반을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하더니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골반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더군요. 그렇게 겨우겨우 병원으로 도착해서 분만실로 향했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는 넘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그 밤중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음, 엄마 말대로 밤에 진통이 와서 결국 병원에 왔어. 이제 나을 것 같아요. 응? 아, 알았어요. 알았어.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꼭 전달할게요. 무슨 이야기인지 남편은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내쉬면서 간호사가 놓아준 진통제를 링겔로 맞으며 정신을 부여잡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손으로 촉진해본 결과 아직 3cm 열린 상태라고 했습니다. 초사는 원래 자궁문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아직 한참을 더 아파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자기 아기 낳을 때 다 돼서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무조건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한대. 어? 무슨 소리야 그게? 애 낳다가 안 되면 수술하는 거지. 무슨... 남편은 황당해하는 저의 손을 꼭 붙잡고 응원한다며 어이없는 멘트를 남발하더군요. 남편의 얼굴은 그저 태어날 아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미소를 띠며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이 심해져 왔어요. 미칠 듯한 고통으로 온몸을 들썩거리며 힘든 시간을 버티다가 저는 그렇게 3시간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그냥 수술하면 안 될까? 지금 너무 힘든데 도저히 못하겠어. 이대로 몸이 너무 아파. 자기야, 왜 그래? 조금만 더 기운을 내. 자연분만해야 아기에게 좋다잖아, 응? 자기야, 내가 좀 너무 기운이 딸려서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그렇게 저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까지 가서 제왕절개로 겨우 아기를 낳았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너무 예쁘더군요. 조그마한 몸에 눈, 코, 입이 다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기를 낳을 당시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고 했던 시모와 또 그 말을 들으려고 했던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깊게 생각해봤자 제 기분만 나쁘니까요. 그렇게 저는 3개월간 거의 시댁에도 가지 않고 친정 엄마에게도 영상통화로 아기를 보여주면서 아기 키우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기는 쑥쑥 자라 100일을 맞게 되었죠. 아기 100일을 집에서 조촐하게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래도 밖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고 싶다고 하셔서 장소를 대여하고 100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아주버님과 형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확실히 강사 일을 하시다 보니 멋들어진 바지 정장을 입고 핸드백을 메고 오신 모습이 잘 나가신 커리우먼 같고 지적이고 멋졌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고 살을 채 빼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몸매를 커버할 수 있는 검정색 통짜 원피스를 입었죠. 어머님은 제 모습과 형님의 모습을 보더니 또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그렇게 백일상을 차리고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다 같이 나서는 참이었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신랑에게 급하게 아기를 맡기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급하게 볼일을 보고 칸에서 나오니 형님이 화장실 앞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화장실 가방거리가 망가져서 형님은 두리번거리다가 가방을 손에 싣는 세면대에 놓으려고 하셨죠.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비싸 보이는 핸드백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예, 둘째 넘어왔니? 얼른 가방 받아들이지 않고. 네, 네? 어머니. 아니, 가방끈이 짧으면 백이라도 제대로 들어야지. 너는 애가 센스가 이렇게 없니? 아, 네. 면역력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자연분만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기어이 수술하고 말이야. 너무 못 배워서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정말. 저는 또 시작이시네. 그냥 이 순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고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볼일을 다 보고 나오신 형님이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어머님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제발 그만하세요. 동서 미국 유학파란 말이에요. 뭐? 어머님, 동서가 지금 미국 유학 중에 도련님하고 연애해서 결혼한 거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어묵 공장하는 부유한 집에서 왜 교육을 안 시켰겠어요? 동서 미국 뉴욕대 경영학과 휴학 중이라고요. 제발 가방끈 어쩌고 그런 소리 그만 좀 하세요. 요새 누가 그런 말 했어요? 뭐? 진짜니? 아, 미국? 뉴욕? 아,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 미국 가게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연애 때부터 말을 안 했어서 신랑한테도 말을 못했고 죄송해요. 아,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무 너한테 구박을 해서 어쩌나? 미안하다 며느라. 나 오늘은 그만 갈란다. 시몬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저는 큰 싸움을 하게 되었죠. 신랑은 자신을 속였다고 길길이 날뛰며 어머니까지 망신을 줬다고 난리를 부렸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너무 학을 떼서 별거를 결정했고요. 시댁 사람들이 웃긴 게 막상 제 스펙이 밝혀지자 숨긴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또 저를 이상하게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별거를 하게 되었죠. 시몬은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그 후로 저에게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시모와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남편이 너무 화를 내는 것에 실망을 해서 다시는 그 집구석에 얼굴을 맞대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형님과는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었죠. 지금까지 저에게 있었던 기막힌 사연을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이 좀 허무한가요? 어찌됐든 저는 앞으로는 저를 너무 숨기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사람을 조심해서 만나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 공부하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매일 마음을 다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나뭇잎이 물들어가는 계절 가을이 왔네요. 태풍이 지나가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남들을 도우려는 희생정신으로 한 사람을 구해낸 사연자님의 감동적인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어서 빨리 만나보러 갈까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남자입니다. 보통 이런 소개를 할 때 신체 건강한 남자라고들 많이 하던데 저는 그런 말을 쓰기가 좀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저의 드라마틱한 인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일남 일녀 중 첫째이고요. 부모님은 다정하시고 바른 분들이셨고 결혼할 때 단칸방으로 시작하셨다고 하지만
성실히 절약하셔서 결혼 후 5년 만에 작은 주공 아파트를 장만하셨다고 해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그냥 무던하게 자란 것 같으시겠지만 저희 집안에는 굉장히 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심장병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기형으로 심장이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바로 집중치료실로 갔었고 막 출산을 하신 어머니는 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는 그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았고요. 자라면서 수술을 몇 차례나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제가 깨어나질 않아서 부모님이 3일 밤낮을 저를 지켜보면서 병실 밖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4일째인가 제가 간신히 의식을 찾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어렴풋한 기억만 있어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에 눈물을 글썽이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그저 심각했었구나 하고 짐작만 하는 것이죠. 제가 직접 느낀 심각한 순간은 청소년기에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고1 때였죠.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시절이어서 야자를 하던 중이었고 계절은 여름이 성큼 다가오던 지금 이맘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국어가 약해서 수능 언어 영역 문제 오답풀이 노트를 보면서 틀렸던 문제들을 분석하고 다시 새 노트에 옮겨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제가 선생님께 양호실에 가겠다고 말하려고 책상 모서리에 손을 짚은 순간 제 눈앞이 새까매져 오면서 그 후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후에 친구들 말에 따르면 제가 일어서려다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는 바람에 119가 오고 학교 전체가 난리가 났었다고요. 또다시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입원한 병실 친구 중에서 어릴 때부터 폐가 안 좋아서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찬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저는 아주 죽이 잘 맞았거든요. 그리고 동갑이었습니다. 말이 많은 녀석이라 그 녀석과 함께 떠들고 있으면 지루한 병원에서의 하루가 후딱 가곤 했죠. 제가 하도 장기 입원을 하다 보니 부모님도 매일같이 저를 보러 오시지는 못하셨거든요. 친구 역시 병실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았죠. 어느 날 걔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있잖아. 나는 가끔 사람 없는 병원 옥상에서 있는 힘껏 달리기를 한다. 임마, 너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숨쳐서. 안 된다고 하는 거 해보면 더 재밌지 않냐? 이상하게 나는 그렇게 숨이 턱까지 차서 죽을 것 같이 헐떡대다가 보면 내 앞에 다른 고민들이 날아가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구나. 그게 참 감사하다. 나는 그런 마음만 남더라고. 지금 이 순간? 그렇지. 지금 나는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것들이 말이야. 숨이 차고 살려고 노력하는 내 몸을 보면 간절함이 느껴져서 그런가? 저는 아직도 이 대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일의 간절함, 당장 내가 마셔야 하는 공기 한 모금의 소중함 같은 것 말이죠. 그 친구의 말이 어쩌면 그때 이후 제 좌우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힘든 순간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큰 위로가 됐어요. 참 지혜로운 친구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녀석은 책을 많이 읽었는데 뭔가 자신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를 보며 항상 사람들을 영웅이 구해내는 장면에서 박수를 쳤죠. 친구는 자신의 꿈은 슈퍼맨처럼 위기 상황의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얼른 이 지겨운 폐병을 이겨내고
온갖 모술로 몸을 단련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산악구조대나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영웅이 나오는 영화를 본다면서요. 저는 그런 친구와 함께 길고 지루한 병실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지만 돌이켜보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과는 다르게 혈연관계가 없는 남이지만 나와 가장 영혼이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흔히들 말하는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는 자신이 꽤 좋아졌다고 금방 태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좋아했죠. 나 있잖아. 나가자마자 검도하고 태권도 배울 거다? 너 그러다 몸살 나. 두 개를 어떻게 한 번에 같이 하냐? 아이, 나는 할 수 있다니까. 지금까지 병원에 있었던 시간이 아까우니까 정말 시간을 아꼈을 거야. 나한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잖아. 야, 임마. 누가 너 지금 당장 죽는데? 뭔 실없는 소리를 하냐? 아니,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말이지. 내 말은. 암튼 나는 나가면 바로 검도랑 태권도 배울 거고 너랑 수능 100일주도 마실 거다. 알았냐? 오, 수능 100일주? 그건 나도 땡기는데? 엄마 아빠 몰래 맥주 마실 수 있는 데를 찾아야겠는데? 그렇게 우리는 태운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 지긋지긋한 병원에서 이제 나갈 수 있겠다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보통 때와 다름없이 친구의 병실로 향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병실에 못 들어오게 하고 한참 동안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제 친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는데 체크를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폐하고는 상관없이 위급 상황에 친구는 잠을 자고 있었고 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심장마비가 온 줄 몰랐다고. 저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친구는 어제 저한테 유언을 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죽을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저는 병실 복도에서 친구의 병실 침대를 보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지서가 소방관 한다며 이 자식아. 뭐냐? 같이 맥주 마시기로 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는 자식. 너는 임마 내가 다시 만나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저기 준영 학생? 이거 지석 학생이 준영 학생 주려고 한 책 같은데 유가족분들이 전해주래요. 간호사 누나가 책을 한 권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어느 소방관의 기도였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지석이가 적어놓은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준영아, 우리 같이 소방관 되는 건 어떨까? 그 글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나와 함께 소방관이 되는 걸 꿈꾸면서 이 책을 샀을 텐데 친구는 이제 영영 볼 수 없는 먼 곳으로 가버렸으니까요. 지석이는 왜 이 책을 저한테 주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 책을 보며 지석이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나는 이런 소방관이 되고 싶었다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그 후로 저도 사람을 구한 소방관들의 이야기들을 찾아보면서 소방관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 친구 지석이의 꿈을 제가 이어받고 싶었거든요. 사람을 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평생 살면서 지석이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나 저는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애호가 좋아 운동을 많이 해도 괜찮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제가 점점 건강해진다고 좋아했습니다. 저도 점점 건강해지는 내 몸이 신기하기도 하고 좋기도 했어요. 수술하고 오래 입원한 것 때문에 저는 20살까지 고등학교를 다녀야 했는데 저희 형이 1년 꿇었다더라. 많이 놀아서 사고를 쳤다더라.
하는 괴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웃으며 넘길 정도로 이골이 나서 그런 이야기를 수덕거릴 때면 괜히 힘센 척 공포 분위기 조성도 해보곤 했었죠. 물론 사정을 아는 친한 같은 반 아이들은 킥킥대면서 웃었지만요. 그래도 저는 씩씩하게 21살에 대학을 합격하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파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점이었어요. 제 병 때문에 저는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군대에 갔을 때 저는 그 시간을 영어 점수도 만들고 좀 더 스펙을 많이 쌓을 수 있었죠. 소방관을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혹시 사람 일은 모른다는 생각에 소방학과를 지원하지 않고 경영학과를 지원했어요. 제가 소방관을 하려고 하니 엄마가 반대를 하셨거든요. 심장병 때문에 마음 졸이고 산 세월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소방관을 하면 말 그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아니냐면서요. 부모님의 강한 만류로 저는 일단 경영학과를 가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회사를 갈지 아니면 소방관이 되는 시험을 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고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대학 생활 내내 자취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취생이다 보니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 몸쓰는 알바를 무식하게 했습니다. 치킨집 배달도 해보고 식당에서 산더미 같은 그릇을 설거지도 했죠. 그렇게 몸을 무리하게 쓰다 보니 삭신이 쑤시고 너무 몸이 안 좋아지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관공서나 학교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도서관 사서일을 보조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관공사에서 인구조사원을 모집하는 데 지원을 했습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이 돌아다니며 각 가구당 가족수 같은 것이 전입신고되어 있는 기록과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인데 이를 위해서 직접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이를 확인하는 조사원을 정기적으로 모집을 했거든요. 다행히 제가 채용이 되어 저는 인구조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이 일은 말 그대로 발품을 파는 일이었어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면 간단하게 인구조사원이라 소개하고 조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문을 안 열어주는 집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죠. 또 정부에서 나와서 하는 것인데 잡상인 취급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죠. 그래도 저는 최대한 안 빠뜨리려고 노력하면서 인구조사를 다녔습니다. 나름 잘 산다는 한 빌라촌에서 인구조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3일째 한 집을 허탕을 치고 있어서 저는 오늘은 꼭 집에 사시는 분을 만나야겠다 싶어 이른 아침에 그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물건을 태우는지 어디선가 매캐한 연기가 날아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연기가 매워서 몇 번이나 재채기라 하며 제가 조사해야 할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계세요? 정부에서 하는 인구조사원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아직 출근 안 하셨죠? 누구세요? 아주머니는 무서우셨는지 고개만 빼꼼 내밀어 저를 보시더군요. 저는 역시 출근 전 이른 시간에 오니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기뻐서 얼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조사라고 들어보셨죠? 정부에서 실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거랑 실제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다른지 취합하는 건데 여기 서류에 간단하게 표시만 해주면 되거든요. 작성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근데 어디서 불났어요? 총각, 뭐 본 거 없어요? 무슨 연기지 이게? 그러게요. 안 그래도 저도 연기 냄새가 왜 이렇게 나나 했는데 이상하네. 저 위에서 나는 연기 같은데. 일단 이거 작성하고 계실래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저는 아주머니께 서류 작성을 부탁드리고 그 집보다 한층 정도 더 높이 있는 5층짜리 다세대 빌라 쪽을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서 연기가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건물 앞에 도착해 복도로 들어가 보니 점점 연기가 심해지는 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우선 핸드폰으로 연기가 너무 난다고 아무래도 불이 난 것 같다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불이야! 불이야! 하고 외쳤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하나 둘씩 문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침 가지고 있던 겉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복도 안쪽으로 향해 들어갔습니다. 3층 복도 제일 끝쪽에서 불이 난 듯 싶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열기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젖은 옷을 대고 문을 돌려보니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것이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안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면서 돌아서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희미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살려주세요.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멈춰 설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분명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지금 내가 나가면 내 한 몸은 무사할 텐데 저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 친구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준영아, 나는 위기 상황에서 영웅이 되는 것이 내 꿈이야. 같이 소방관 되지 않을래? 저에게 살아있음의 가치를 알게 해준 저의 소중한 친구, 바로 지석이었습니다. 지석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그 생각이 든 순간 바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든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뿌연 연기를 헤치며 제 입과 코를 막고 있는 수건이 점점 말라가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황급히 사람의 형체를 찾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한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 같은 것이 보였어요.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연기에 질식한 상태이신 건지 의식이 없었지만 저는 우선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더 안쪽에 다른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까지는 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할머니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필사적으로 현관문 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분명 짧은 거리인데 화마가 집어삼키려고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 현관문까지 그 거리가 참으로 멀게 느껴졌습니다. 간신히 현관문 쪽에 다다랐을 때 머리 위에서 뭔가 떨어져 내리는 느낌이 들어 저는 팔을 들어서 막았습니다. 현관문에 나무로 만들어져 있던 어떤 틀 같은 것이 제 팔에 닿았고 저는 화상을 입었죠. 그리고 팔에 부딪힌 뜨거운 나무 조각들이 제 얼굴 쪽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얼굴에 뜨거운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야 하기에 필사적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간신히 건물 밖으로 나가자 소방관들이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저와 할머니를 부축해서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죠. 얼굴이 뜨거웠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혼미한 정신 가운데 저는 할머니가 무사한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괜찮으셔야 할 텐데. 그리고 마치 드라마처럼 저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 하얀 형광등 불빛이 보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직 응급실인 것 같았어요. 저에게 의사가 와서 얼굴과 팔에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고통스러운 수술. 화상 치료가 정말 끔찍한 것은 화상을 입은 피부에 치료를 할 때 정말 피부 껍질이 그대로 벗겨지는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처절한 고통의 치료를 계속하며 병원에서 살아있어요. 부모님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저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매일 저의 곁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군요. 저는 화상치료의 끔찍한 고통 때문에 한동안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정신이 들자 도대체 왜 화재가 났고 그 집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하더군요. 뉴스를 찾아보니 빌라 화재가 기사로 나 있었습니다. 원인은 전기 제품의 누전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사망자가 없다는 것으로 보아 어쨌든 그 할머니도 목숨을 건지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는 괜찮으신지 당시 119 구급대원들에게도 물어봤지만 그들도 병원까지는 숨이 붙어 있으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할머니가 구급차에 흘리고 가신 게 있다고 찾아가라고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이 안 됐다고 하면서 저에게 혹시 찾아가겠냐고 잘 아는 분이시냐고 해서 저는 그런 건 아닌데 일단 한번 찾아뵙고 구해주신 거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간 소방서에서 저는 할머니가 팔에 차고 계셨을 것 같은 작은 묵주 하나를 받아왔죠. 저는 혹시 나중에라도 할머니가 찾으시면 이 번호를 남길 테니 알려주셨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머니의 생사가 궁금했냐고요? 그 불 속에서 함께 살아나온 동지이기도 했고 또 건강은 어떠신지 그 불 속에서 혹시 안 좋아지신 거 아닌지 그냥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화상치료를 하면서 다시 대학을 마저 다니며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에 적응이 안 되었는데 취직을 한다면 면접을 봐야 하는데 제가 너무 화상을 심하게 입는 바람에 한쪽 얼굴의 형체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무척 흉한 얼굴이 되어버렸죠. 왼쪽 뺨 전체가 화상을 입어 쭈글쭈글해져 버렸으니까요. 친구들이야 그래도 제 사정을 아니까 그러려니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지만 이제 취업을 해야 하고 면접을 봐야 하는데 정말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일단 소방관은 그 화마를 겪고 나니 제가 자신이 없어 시험 준비를 하지 않기로 했고 그저 저는 제 스펙에 맞는 중견기업을 들어가서 회사원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취직 원서를 아무리 내도 저보다 훨씬 토익 점수가 낮고 봉사활동 실적도 낮고 학점도 낮은 친구들이 턱턱 붙을 동안 저는 계속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1차 서류 전형에 통과하고 2차 블라인드 테스트도 통과한 회사는 엄청 많았는데 꼭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미끄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죠. 최종 면접에 가면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앞으로의 포부나 회사에 합격한다면 첫 월급으로 뭘 하고 싶냐는 등의 질문을 한다면 저에게는 항상 그 얼굴은 왜 그렇게 됐냐는 식의 질문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화재 사고를 겪었다고 하면 다들 불쌍한 표정을 짓고 그리고 저는 항상 탈락을 하는 것이었죠. 저는 점점 제 얼굴로 인해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챙이 길어 얼굴을 가려줄 수 있는 등산용 모자 같은 것을 쓰고 다니고 마스크를 하고 다녔죠. 물론 요즘에야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들 하고 다니지만 제가 얼굴 때문에 마스크를 쓸 때만 해도 사람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한껏 가린 저를 슬슬 피해 다녔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 화장실에서 계속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너무 땀이 나서 잠깐 등산용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는데 옆에서 손을 씻고 있던 유치원생 꼬마 남자아이가 저를 보고 괴물이라고 소리치고 오는 통에 애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며 데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내 얼굴이 어린아이의 눈에 괴물로 보일 정도로 보기에 안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전공을 살려 취직을 하지 못하면 저는 평생 부모님의 짐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저는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이력서를 쓰면서 앉아 있었는데 문득 노트북이 배터리가 다 되어 충전하려는데 안 가져왔다는 것을 알았죠. 제 거 쓰실래요?
핸드폰하고 충전잭이 같죠? 고개를 들어보니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생각에 빵 한 봉지를 내밀었어요. 이거 간식인가요? 그런데 제가 좀 많이 출출한데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밥 먹을래요? 아, 네? 밥이요? 네, 제가 꼭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메뉴가 2인 이상만 주문이 되거든요. 어때요? 저는 얼떨떨했지만 배가 고프기도 했고 그분과 그냥 헤어지는 게 아쉽기도 해서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분이 먹고 싶었던 것은 고기였습니다. 우리는 같이 삼겹살을 먹으러 갔죠. 제가 가끔 가던 가게였는데 그 집은 칼집을 낸 숙성 삼겹살과 같이 먹는 김치 칼국수가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삼겹살 맛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김치 칼국수는 또 어찌나 칼칼하고 맛있던지. 그렇게 처음 본 여자와 맥주도 한 잔 시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학 때 소개팅하던 느낌도 나고 기분이 퍽 좋더군요. 그분은 작은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서비스직에서 오래 일했다고만 했죠. 그러고 보니 인상이 상당히 미인인데다 호감 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미인이시고 이렇게 능력이 좋으니 인기 많으시겠다고 했더니 아니라며 그녀는 손사래를 치더군요. 저는 그 웃음이 순박해 보여 더 정이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녀를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그녀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며 제 얼굴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녀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소박하게 밥을 사 먹고 서로 고민을 이야기하는 등 특별하지 않고 평범해서 더 빛이 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러다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 처지가 얼굴에 흉터도 있고 취준생이라 조심스러웠지만 그분은 다 괜찮다고 이 나이쯤 되면 그런 거 신경 쓸 일도 없다며 제 마음을 편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그녀는 저보다 5살 연상이라 제가 많이 의지할 수 있어 좋더군요. 그렇게 사랑을 쌓아가면서 저는 제 외모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일하랴 데이트하랴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저는 얼굴을 다치고 나서는 아무도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처까지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만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여자친구는 준비하고 있는 가게 자리를 보여주겠다면서 겸사겸사 데이트하자며 저를 비어있는 한 상가 자리로 데리고 갔어요. 여자친구는 이 자리에 고급 고깃집을 오픈할 거라며 저에게 고깃집에서 고기를 손질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지금부터 기술을 배워 그 일을 하면 누구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아도 되고 고기 다루는 것도 기술이니까 함께 가게를 키워보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죠. 가게 오픈에 드는 비용은 전부 자신이 부담할 수 있다고 그런 꿈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 끝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더군요. 저, 준영 씨, 제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준영 씨가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좋았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 너무 부끄럽고 웃기지만 진짜 너무 설레고 준영 씨가 좋아요. 준영 씨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요. 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워낙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지금 그녀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백수인데 나는 얼굴이 화상으로 망가졌는데 등등 여러 생각이 스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런 로맨틱한 상황에서 마음 편히 행복해할 수 없는 제 처지가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단 결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서로 생각해보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저는 당분간은 연애만 하고 싶다고 했어요.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자신이 없다고. 조금만 더 상황이 좋아지면 결혼은 서로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여자친구는 미묘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더니 하는 수 없다는 듯 자신이 좀 더 기다리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은 어쩐지 치킨에 맥주를 먹고 싶다면서 저에게 치킨 먹으러 가자고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치킨을 먹은 지도 한참 된 것 같아서 동네에 치킨이 맛있기로 유명한 호프집에 가서 한참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여친이 급한 전화를 받더니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짜증을 내는 거였어요. 아니, 부동산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예요? 진작 말씀해 주셔야죠. 일단 제가 알아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더니 아무 말도 없이 긴 한숨을 내쉬면서 그저 맥주만 들이켰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혹시 뭐 도울 일이 없냐는 말과 함께요. 한참을 말해야 할까 말까 망설이던 여친은 마침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봤던 그 가게 자리를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는 걸로 다 이야기를 해두고 계약금은 며칠 뒤에 주겠다고 했는데 상가를 넘기기로 한 사람이 알겠다고 하고서는 다른 데서 계약금을 바로 보낸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랑 가계약한 걸 없던 일로 하고 그쪽하고 계약을 하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부동산에서 제대로 전달을 못해서 지금 당장 계약금을 보내야 되게 생겼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넌지시 저에게 돈이 혹시 없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했지만 이 사람이 그동안 나에게 보인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00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일단 며칠 뒤에 바로 돈을 줄 테니 그걸 융통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뱅킹으로 여자친구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해 주었죠. 여자친구는 고맙다고 당장 내일 일 처리를 해야겠다면서 몇 번이고 나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다시 계약금 주고 잘 마무리한 후에 연락을 주겠다면서요. 그런데 그 후로 여자친구는 연락이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거신 전화는 수신이 금지된 전화로. 저는 몇 번이고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안감을 잊어보려 애를 썼어요. 설마 아니겠지.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은 아니겠지. 그러나 연락이 안 되는 날이 길어질수록 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저는 그때 여자친구가 보여준 상가 자리를 찾아갔어요. 그 자리에는 샤브샤브 식당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사장님 계시냐고 사장님을 찾았어요. 사장님, 혹시 이 가게 월세로 얻으신 건가요? 부동산 계약 언제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아는 지인이 고깃집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네? 이 가게 제 건데요? 제가 주인이에요. 이 상가 한 번도 월세 내놓은 적도 없어요. 샤브샤브 가게 하려고 몇 달 비워두긴 했는데 이상하네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고깃집? 이럴 수가. 사장님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듯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왔어요. 그렇다면 제가 사기를 당한 걸까요? 도저히 그녀가 저에게 했던 달콤한 말들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짓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저는 몇 달이라는 시간을 마음의 상처와 허무함을 안고 지냈습니다. 도무지 사람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가 없더군요. 저를 온통 뒤흔들어 놓고 사라진 그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밤마다 악몽을 꾸고 하루는 그녀가 그리웠다가 하루는 밉다가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서울 땡땡 경찰서인데요. 혹시 김혜영 씨를 아시나요? 김혜영. 여자친구 이름이었어요. 제가 한때 사귀었던 사이라고 하자
전화를 하신 형사분은 당황하는 듯 하더니 저에게 꼬치꼬치 캐물으시더군요.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고 6개월 정도 데이트를 했으며 빌려준 돈은 1,000만 원이라고 하자 형사님은 그래도 많은 돈을 사기당하진 않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그 돈이 제 전 재산인 건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형사님 말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이라고 그런 수법의 일종이라고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결혼하자고 달콤한 말을 하고 돈을 잠시 융통해달라고 사기를 친다는 거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김혜영이라는 이름도 가명이고 그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과거에 단란주점에서 일한 적이 있는 꽃뱀이라고 하더군요. 중요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경찰이 쫓던 차에 전화번호 통화 목록을 입수해 저에게 연락하신 거라고요. 저처럼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럴 뻔한 남자들이 10명이 넘는다면서 조심하라고 당부를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동안 칩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어졌다고나 할까요? 근근히 해오던 알바 일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죽을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면서 하루하루 페인처럼 살았습니다. 물론 사기를 당한 제가 몰랐고 많이 어리석었죠. 네, 차마 부모님께는 사기를 당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계속 소주를 사서 매일 한 병씩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자취를 하고 있으니 다행히 이런 못난 모습을 부모님이 모르고 있을 수 있었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음식은 라면을 먹거나 시켜 먹는 것으로 해결했고 며칠째 씻지 않아 몸에서 냄새가 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의욕 없이 누워서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게임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밤인지 낮인지 모른 상태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잠이 들면 항상 꿈에 먼저 죽은 내 친구 지석이의 모습도 보이고 그 화재 현장에서 저에게 살려달라 했던 할머니의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꿈에 할머니가 자꾸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할머니가 그때 어쩌면 돌아가셨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면 지석이가 남긴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할머니가 남기신 묵주를 팔에 차보기도 하고 가만히 만져보기도 했어요. 아마도 천주교 물건인 것 같았는데 뭔가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런 내 모습을 지석이가 보면 뭐라고 할까? 내가 그때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용기를 냈던 것은 옳았을까? 어쩌면 나는 영웅이 될 수 없는 소시민인데 영웅이 되려고 욕심을 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속을 쥐어뜯고 휘갈겼어요. 지석이나 할머니 꿈을 꾸고 나면 잠을 푹 못 자서인지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최대한 돈을 쓰지 않은 채 그저 숨만 쉬고 지내기로 했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소위 말하는 백수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도 어차피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의욕도 나질 않았고 사기까지 당해버리니 그냥 이대로 솔직히 말하면 숨이 끊어져 버렸으면 했던 것도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죽기에는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총각, 총각, 좀 나와봐요. 총각,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좀 나와. 손님 오셨어. 몇 시일까? 시간도 모른 채로 암막 커튼을 친 어두운 방 안에서 문득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긁으며 소리를 무시해 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소리는 더욱 시끄럽게 들려왔어요. 저는 귀찮았지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열린 현관문이었죠. 갑자기 밝은 햇빛이 몰려와 눈이 아팠어요. 저는 오른손을 들어 눈을 가린 채로 집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에 눈에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간신히 눈이 좀 보이기 시작하자 익숙한 집주인 아주머니의 뒤에 어떤 양복을 말쑥하게 입은 젊은 남자가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최준영 씨. 저희 땡땡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회사 이력서 넣으셨죠? 네? 이번에 인력을 추가로 뽑게 돼서 오래된 이력서까지 검토한 결과 면접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여기 원서를 드릴 테니 지원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자신이 할 말만 하고는 그 자리에서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사람이 나에게 주고 간 서류 봉투를 바라보다가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진짜 입사 원서와 지원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 봉투를 일단 책꽂이 한쪽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저는 엄마의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어? 밥은 잘 먹고 있는 거지? 오늘 우리 아들 좋아하는 제육볶음 했는데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요즘 왜 이렇게 집에 안 와? 그냥 준영아, 취업 안 해도 되니까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고 건강하기만 해. 응?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는 마치 제 마음을 안다는 듯이 저에게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취업 안 해도 상관없다는 엄마의 그 말씀이 가슴에 사무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너무도 위대하고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일어나 가슴을 부여잡고 꺽꺽대며 울었어요. 다른 사람을 구한다고 설치다가 흉측한 얼굴을 갖게 된다. 이런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다고 느낀 여자에게 돈을 뜯긴다. 이런 저의 처지가 한심하고 또 한심해서 죽구만 싶었는데 저에게는 아직도 지켜야 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저의 가족, 엄마와 아빠였죠. 저는 책꽂이에 있던 원서를 꺼내서 한자 한자 정성껏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 때문에 아울렛 매장에서 사두었던 꾸깃한 양복을 오랜만에 분무기에 꺼내어 다리기 시작했어요. 옷을 다리면서 다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최선을 다해 면접을 보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내가 어떤 인재인지 보여주자고. 저는 어느새 저의 부적이 된 할머니의 묵주를 꼭 쥐고 제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면접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저보다 3, 4살 어려 보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얼굴에 화상 자국을 가리려고 화장품을 발라 이상한 모습으로 양복을 입고 면접을 봤어요. 주머니에는 할머니의 묵주가 들어있었죠. 이상하게 서류 전형은 필요 없으니 저에게는 면접만 보라고 해서 저는 최종 면접으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다른 지원자들이 쑥덕거린 것 같았지만 아무래도 괜찮았어요. 어차피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니고 저는 제 면접에만 집중할 생각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서 저는 면접을 보기 위해 몇 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한가운데는 회사의 대표님인 나이 지긋하고 풍채 좋으신 분이 앉아 계셨고 양 옆으로 회사의 중역분들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뭘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내복을 사드리겠다 또는 업무를 위한 책을 사보겠다고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첫 월급을 형편이 어려운 화상 환자들에게 기부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겪은 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화상 흉터가 있는 사람도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월급을 받고
기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의 대답을 듣고 다른 중역분들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표님은 저를 보고 미소만 지으실 뿐 놀란 기색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분의 눈가가 촉촉한 것처럼 보였죠. 저는 제가 착각한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부모님, 친구 등 다양한 대답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한쪽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묵주를 쥐어보았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물건은 바로 이 묵주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깊은 사연이 있는 물건이고 언젠가는 이 물건의 주인분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힘이 들 때마다 저는 이 묵주를 쥐고 여러 가지 소원을 빕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치 묵주의 주인분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표님이 벌떡 일어서서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였어요. 자네, 그 묵주 나한테 잠깐 보여줄 수 있겠나? 아, 네. 놀랍게도 중후한 나이의 대표님은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묵주를 대표님께 건네어 드렸어요. 그분은 묵주를 찬찬히 살펴보시더니 가운데 정교한 성모 마리아 조각이 있는 부분에 박힌 보라색 보석을 보고 갑자기 묵주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서 대표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영문을 모른 채 일어서서 대표님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대표님이 갑자기 저를 붙잡고 덥석 안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드디어 찾았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내가 얼마나 자네를 찾았는지 아는가? 이제야 어머님의 유언을 지킬 수 있게 되었구만. 이 사람아. 그렇게 대표님은 생판 처음 보는 초면인 저를 끌어안고 계속 오열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님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커서 건물 전체가 다 울릴 지경이었어요. 결국 그날 면접은 그렇게 끝나고 저는 대표님과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너무 울어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있는 대표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묵주의 주인은 바로 우리 어머니일세. 작년에 타계하셨지. 어머니가 그렇게 죽기 전까지 자네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네.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어떻게 사는지 혹시 형편이 힘들면 도와주고 싶다고 항상 마음의 빚이라고 말씀하셨어. 이럴 수가. 바로 제가 구한 그 할머니가 대표님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아, 그 화재 당시 괜찮으셨나요? 잘 지내신지 저도 늘 궁금했는데 저도 소방서 쪽에 찾아가서 묵주를 흘리셨다 해서 제가 가지고 가면서 전화번호를 남겨뒀는데 무사하신지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그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아 잘 기억을 하지 못하셨네. 묵주를 흘린 것도 그리고 소방서를 찾아갈 생각도 못했지. 화상을 입은 부분도 있으셔서 그 치료를 하고 2년쯤 지났을까. 소방서 쪽에 연락을 해보니 당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 같이 입원했던 병원에도 물어봤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말뿐이었지. 그 묵주는 어머니가 처녀 시절 바티칸까지 가서 사오신 것이었네.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모양이지. 그래서 내가 한눈에 자네를 알아봤던 것일세. 그러면 어떻게 몇 년 전에 지원한 저에게 면접의 기회를 주신 건가요? 아, 그건 내가 뒤늦게
얼굴에 화상 흉터가 있는 이력서 사진을 봤기 때문이지. 나이도 우리 어머니를 구한 또래같이 보이고 어머니를 구한 그 갸륵한 청년도 취업할 때 이런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네를 한번 보고 싶었네. 그런데 자네가 바로 그 사람일 줄이야. 그랬군요. 정말 저한테 일어난 일이지만 믿을 수가 없네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어머니는 자네 덕분에 전수를 누리고 가셨어. 우리 회사에서 뛰어난 인재로 성장해주게 항상 네 자네를 눈여겨보고 있을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해내는 그 마음만으로 자네는 우리 회사 최고의 인재일세. 대표님은 그렇게 저에게 고액의 연봉과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셨고 저는 그렇게 회사에서 제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회사 생활에 매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우연과 필연이 겹치는 극적인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언제